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의 글로벌 띵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자주국방과 핵무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그리고 강한 나라의 꿈, 이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우리 가족이 해운회사 주재원으로 파견 나간 아버지를 따라서 싱가포르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닌 리버밸리 잉글리시 스쿨은 싱가포르의 공립학교였는데요. 학교와 말레이계 외에도 유럽, 미국, 아시아 각국의 아이들이 섞여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1980년 전후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데요. 그때만 해도 한국의 위상이 그다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섞여 놀면서 자기 나라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저도 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강한 나라였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 뒤에 앉은 친한 친구가 노르웨이계였는데 그 친구가 바이킹 얘기를 하면서 엄청 또 떠들고 막 이런 걸 보면서 한국의 힘,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핵무장을 비롯한 자주국방은 단순히 주권국가로서의 당위적 얘기 이상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보세요. 남북한이 분단돼 있고요. 아래로는 바다고 위로는 북한에 의해서 막혀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을 통하지 않으면 대륙으로 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섬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중국과 일본 중간에 있죠.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항상 우리는 중국과 일본 두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또 당해왔고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또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중국은 G2로서 세계 패권의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고요. 현재 미국과 패권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중이죠. 일본도 과거 G3로서 항상 패권을 향한 야욕을 가져왔고요. 지금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대리인을 자초하면서 평화헌법을 수정하고 재무장을 하고자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즉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황을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이렇게 보면요, 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자주국방 그리고 강한 나라가 되는 거는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고 나라가 약하면 언제나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숙명적으로 적당히 편하게 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강한 나라가 되지 않으면 주변 강국들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운명인 거죠.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런 운명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그 몸부림친 결과가 바로 한강의 기적과 세계화의 기적을 지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사실 경제적으로는 낙후가 되었지만요, 강한 자존심과 주체성,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북한 역시 이런 지정학적 운명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 특히 핵무장은요, 단지 국방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최근 미국의 IRA법이라든가 반도체 과학법, 그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요, 자국 중심주의가 강해지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주요 전략 산업에 대해서 중국과의 거래를 규제당하거나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강요당하거나 또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제조 노하우를 꼭 전수해야 하도록 이런 어떤 압박을 받는 그런 불공정한 규제와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당한 압박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에요. 이거는 정부의 판단력과 세계관, 노력 이런 게 부족해서도 있고, 실은 냉정하게 보면요, 주한미군, 한미동맹의 지나친 의존이 불가피한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요, 일본이 미국과의 1985년 프라자 합의 그리고 1995년 역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잃어버린 30년의 경기 침체의 터널에 빠진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그 당시 그 합의들이 자국 경제에 역효과를 낼 거라는 걸 전혀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당한 합의를요, 일본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본은 2차 대전 당시에 미국으로부터 두 발의 원폭을 당했고요. 미 군정의 지배를 받았고요. 지금도 국방을 미국이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한국의 이해관계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반대하지만요. 일본이 자국 경제가 망가지는데도 미국에 종속되고 있는 이 배경은 국방의 종속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라면 국방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죽고 사는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 먹고 사는 문제야 어쩔 수 없이 양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과거 미국으로부터 원조로 경제가 지탱되던 개발도상국 초기 이때하고는 달리요. 지금 우리 산업은 많은 부분에서 미국의 산업과 경쟁 관계에 있을 정도로 성장했고요. 미국의 외교 통상 정책도 과거 냉전기에 마셜 플랜 동맹국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때처럼 일방적으로 동맹들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철저히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죠. 따라서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주한미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대안도 없이 군사적으로 일방적 의존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미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호주처럼 자원도 없고요. 인도처럼 인건비가 싸지도 않고요. 일본처럼 내수 시장이 1억 이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수출을 못하면 정말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곳이 독재국가든 공산국가든 우리는 공산주의 몰락 이후의 세계화 시대에서 어디든 우리는 달려가서 물건을 팔았죠. 그런데 지나친 안보적 의존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은 이제 단순한 군사적 자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최소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필수적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남북한 통일하는데요. 요즘에는 많은 젊은 사람들이 통일이 가능하겠냐, 그리고 정말 필요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자, 우리 부모 세대는 더 했겠지만 저 같은 X세대조차도 어릴 때 우리의 손 통일이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습니다. 지금 아이들도요, 통일을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라나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는 꼭 통일을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요, 아마도 북한의 핵 개발이 본격화되고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커지면서부터 아마 나왔을 텐데요. 북한이 핵까지 개발한 마당에 남한 주도의 통일은 이제 불가능해 보이고요. 만일 통일된 이후 경제 활력이 더 나빠지고 경제적 부담이 남한 쪽에 너무 많이 실리고요. 또 정치적으로 더 억압되고 더 불안정해져서 삶의 질이 더 나빠진다면 차라리 통일이 안 되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독일도 그랬지만 국민 통합과 시스템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적어도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으로 연결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요, 단일한 국가 내에서 서로 종교가 다르거나 이념이 다르거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서 살 때는요, 반드시 이념 갈등, 종교 갈등, 민족 갈등, 이런 갈등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런 갈등을 조정을 하지 못하면요, 이것은 꼭 내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다시 분단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그랬고요. 중동이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잦은 내분이 그랬습니다. 한국전쟁이라든가 지금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나 중국처럼 나라 크기가 커서요, 연방국가로 운영이 되고 또 연방국가의 권한이 막강한 경우라면 모를까. 작은 영토 안에서 각종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분쟁이 지속되면 어김없이 결국은 갈라선 것이 세계 역사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빨리 통일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통일 이후 예상되는 정치적 갈등, 그리고 또 경제적 갈등, 너무 남북한의 경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불만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 갈등이 극대화된다면 차라리 통일을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통일을 통해서 민족이 함께 번영을 누리자는 것이지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요, 통일 전 단계로서 예상되는 경제적 갈등 그리고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통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일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갈등과 그 완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사전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독일 통일도요, 만일 민주화 열풍과 동구권 공산주의의 몰락이라는 시대적 배경 덕분에 정치적 갈등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태여서 가능했습니다. 특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등 동독 내부의 자생적 움직임이 컸죠.
그런데 그런 독일조차도 통일 이후에 경제력 차이로 인해서 동서 간 갈등, 차별 등이 심각했고요. 그로 인해서 성장이 한동안 정체되었죠. 독일이 통일 이후 심각한 내부 갈등과 경제 격차를 해소하기까지는 정부와 국민들이 지대하고 오랜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독일이 통일 이후에 경제력 차이와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사실은 유럽 통합이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통합됨으로써, 그리고 유럽이 단일 시장화됨으로써 이 유럽 전체가 통합을 지향해 가면서 독일 내부의 경제력 차이라든가 갈등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물론 유럽 통합조차도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큰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요, 남북 통일은 설사 당장 할 수 있다고 해도 꼭 서두르는 게 능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통일이 또 다른 내분의 시작이 아니라 진정한 통합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계기가 되려면요, 정치적, 경제적 갈등 완화를 위한 단계부터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 통일 이후의 공동체가 지속 가능해지고요, 우리 모두의 번영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렸는데요. 이 국제관계 흐름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속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운명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 속에서 가장 국제관계 흐름에 자기 운명이 연동되는 나라가 어디냐 하면 반도 국가입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부딪히는 곳. 그리고 이 국제관계 긴박한 흐름 속에서 완전히 독립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저 북극 지방의 그린란드라든가 아니면 뭐 저 밑에 남반구 쪽에 호주, 이런 데는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국제관계 어떻게 되든 크게 상관없이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심지, 중심부에 반도로 존재하는 국가는 국제 질서가 굉장히 긴박하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거기서 혼자 동떨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큰 흐름 속에서 종속되는 상황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국제관계에 밝아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보도라든가 이런 것도 국제관계에 대한 뉴스가 비중이 커야 됩니다. 그것이 어두웠기 때문에 임진왜란도, 병자호란도, 또 일제강점기도, 6.25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특히 지도자는 그 부분에서 아주 박식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 항상 우리는 눈여겨보고, 그 국제관계 흐름과 무관한 얘기를 계속하는 지도자는 절대 대한민국의 운명을 이끌고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교는 우린 정말 줄타기를 잘해야 돼요. 반도 국가라서요, 제3지대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정치인인데 우리나라야말로 제3지대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전략적인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보는 강한 나라, 외교는 전략적인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남북관계는 역시 강경책, 온건책 내지는 이상주의적인 우리 민족론, 이런 걸로 막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당근과 채찍을 반드시 병용을 해야 됩니다. 즉 남북관계도 일종의 특수한 외교관계이기 때문에 전략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영리하게 행동해야지 지나치게 감성적으로 접근해서 너무 엎어지거나 너무 강경하게 적대시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 반도 국가로서 운명적으로 항상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해야지 생존합니다. 우리가 이 생존을 위해서는 의리라든가 이념 이런 데 집착하기보다는 우리의 생존을 저는 우선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념이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거기 집착해서 우리의 생존까지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잘 살고 봐야죠. 그것이 아마 저는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적으로 강력한 안보가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자주국방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미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런 군사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많은 것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국가 전략이라는 것을 정치 리더들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이냐, 외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통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대북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처럼요, 여야가 또는 좌우가 너무 심하게 싸우면 안 돼요.
그렇다고 생각이 다른데 싸우지 마라가 아니라 치열하게 논쟁하되 합의를 하는 상황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을 합의를 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가 전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합의된 국가 전략 국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의 국가 전략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정치를 하는 후세들이 그 국가 전략의 틀 속에서 일관된 외교와 대북 노선을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이것은 정말 최악이죠. 근데 현재 대한민국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 대한민국의 대북과는 신뢰를 못 얻고 있는. 근데 신뢰가 없으면 뭔가 협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외교가 또는 대북 관계가 절대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운명을 두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실인가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합리적인 논쟁과 합의가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합의된 국가 전략에 대해서는 힘을 모아야지 또 이것이 힘을 모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그 관계 설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진영 대립을 극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합의제 정치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제도도 다원화된 시대, 다원화된 생각이 반영되는 다당제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합의제가 정착이 되고 수평적인 어떤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면 이 속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서로 진실과 정의 또는 옳은 것,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국가 전략을 합의할 수 있는, 그래서 외세 또는 국제 관계에서 우리의 생존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정치적 계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뭐라고 하냐?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외교, 안보, 경제 모든 것이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 업스트림에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이 무너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겠죠. 결정할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야 국가의 전략도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대를 가지면서 함께 단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